2000년대 세계 조선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조선산업은 당시 한국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대표 산업으로서의 영광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배웠으나 그런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한 산업이라는 스토리텔링은 한일 관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매우 흥행성이 있는 사례로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 조선산업의 맹렬한 추격과 다시 찾아온 조선산업 불황으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의 한국 조선산업이라는 주제로 2010년대 이후 현 시점의 조선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2003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2008년까지 6년간 전 세계 선박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면서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였습니다. 이 시기 메가블록, 테라블록 등 기존 블록 건조 공법을 보다 발전시켰음은 물론 슈퍼리프트, 육상 건조 등 기존 독 건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건조 공법 등도 계속 개발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고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한 진출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03년 미국 쉘 석유회사로부터 2001년 수주한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를 완성하여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프랑스 토탈사로부터 수주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기지를 수주하여 2010년에 인도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대중공업은 10번째 독을 2009년 완공하였는데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기지를 만드는 전용 도크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당시 가격만으로도 16억 달러였으며 수십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가격이 1억 달러 전후임을 감안하면 해양 플랜트 사업의 부가가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에는 현대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한국 조선산업의 필수적인 선택지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 조선산업이 1990년대 한국 조선산업이 했던 것과 똑같이 저가 수주를 무기로 화물선, 유조선 등 비교적 건조하기 쉬운 일반 선박 시장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과 격차를 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로서는 LNG성,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과 함께 해양 플랜트 사업의 진출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른바 리먼 사태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한국 조선산업을 직격하였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선박 발주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 3,300만 톤을 수주했던 한국 조선산업은 2008년 1,600만 톤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2009년에는 340만 톤을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 상황은 약간 호전되어 평균 1천만 톤 정도의 선박 발주가 매년 이루어졌으나 문제는 중국 조선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2010년대 세계 조선산업 1위 자리는 중국 조선산업에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화물선과 유조선 등 저부가가치 선박건조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대 호황 국면에서 새롭게 진입하거나 공격적 설비 확정을 추진했던 STX조선, 한진중공업 등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 조선산업은 현대, 대우, 삼성의 빅3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리먼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조선산업 불황은 전혀 다른 국면에서 한국 조선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황기, 선박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자 한국 조선산업은 보다 해양 플랜트 사업에 사활을 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해양 플랜트 사업의 전망도 밝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에도 유가는 1배럴당 $100가 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었고
2012년에는 12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 산재한 심해 유전의 채산성이 높아지면서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에 대한 발주러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1970년대 급격히 증가하는 세계 유조선 시장을 보면서 시작했던 한국 조선산업이 석유 위기로 유조선 시장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겪게 되었던 위기와 비슷한 한국 조선산업이 2000년대 말의 위기와 함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 상황에서의 돌파구였습니다. 현대, 대우, 삼성의 빅3 조선소들은 이들 해양 플랜트 수주에 사활을 걸었고 이들 3사가 국제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주 전쟁이라고까지 불린 2010년대 초반의 공방전은 가격 인하는 물론 조선소 능력에 붙이는 초고난도의 해양 플랜트를 앞뒤 가리지 않고 수주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선 무리하게 수주하여 2010년대 전반기 빅3 조선소 수주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한 해양 플랜트가 건조 중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예상보다 커다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14년부터 미국발 셰일 오일이 쏟아져 나오면서 100달러가 넘던 유가가 40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셰일 오일은 전통적인 원유와 달리 원유가 생성되는 근원암인 셰일층에서 뽑아내는 원유로 2000년대에 들어와 시추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 원유와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기존 원유 가격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굳이 수십억 달러나 하는 값비싼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기지를 만들어 심해 유전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지거나 보류하게 만들었습니다. 1910년대 중반 빅3 조선사의 해양 플랜트 관련 적자는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경영난에 직면하여 법정 관리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불황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대우조선해양을 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22년 1월 유럽연합의 반대로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950년대 대한조선공사와 같이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중간한 주식회사의 형태의 공기업으로 독자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9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후반 한국조선산업은 중견조선업체가 거의 도산한 상황에서 현대, 대우, 삼성의 빅3 체제가 보다 공고화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현대와 대우의 통합이 좌절되었으므로 앞으로도 빅3 체제가 꽤 오랜 기간 유지될 것입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으로 생긴 거대한 적자와 대우 조선해양의 경영난을 겪으면서 정부는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선택은 세금을 투입하여 부실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쪽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명분은 1980년대 말 대우조선 사태와 같습니다. 지역경제 붕괴와 거대한 실업 사태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2, 3년간 세계 조선시장은 회복 추세이고 한국 빅3 조선소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조선업계 관련자들은 만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파산의 길로 몰고 갔다면 한국의 경험 많은 기술자들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일본 조선산업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탄소 배출 감소 등의 환경 문제가 대두하면서 마치 1990년대 대형 해양 원유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이중선체로의 전면 교체처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면적인 교체 수요가 도래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사실상 거의 모든 수요를 수출선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 경제의 경기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격 자체가 큰 리스크라는 것은 수출 전문 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역사가 잘 보여줍니다. 아울러 산업 자체의 특성으로서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것은 이전에 비한다면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선산업을 규정하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불황기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경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은 산업인 것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대우조선 해양의 처리 문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00년대에 영광도 있었지만 이를 위해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렀던 것도 우리가 살펴본 역사적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조선산업이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장밋빛 길을 걸을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보았던 영국과 일본의 길을 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고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날카로운 중장기 경기 전망 등 미래 예측과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고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